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호 사무관입니다. 소개해주신 대로 관련 업무를 현업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학부 때 이제 정보보호나 해킹 동아리 활동해서 해킹 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쪽에 기술적으로 좀 전공을 하다가 이쪽 정보보호 분야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이런 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 관련된 이제 기술 정책 같은 것들을 같이 계속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관련 개인정보 분야를 계속 연구하다가 그래서 제 연구를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관련 이제 전문 직위처럼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조금 이제 민간에 있는 경력자들을 조금 채용하는 전문 임기제로 채용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서 21년도부터 지금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연구도 저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낮에는 사무관으로 정보부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고대 이제 관련 대학원에서 겸직으로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책이랑 또 정보보호 기술 같은 것들도 저녁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이 정보보호학과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나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인데요. 사실 엄청 넓은 주제예요. 아시다시피 한 16주로도 모자란 한 3-4학기 계속 해도 모자랄 만한 좀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만 해도 상당히 좀 꽤 한 20-30년간 연구가 되던 분야인데 최근에 교수님 말씀대로 AI 시대가 되고 또 AI 기술이 LLM이 막 나오고 하면서 엄청나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또 지금 정부부처에서 또 법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바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부 부처나 향후 진로도 관련돼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 위원회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위원회예요, 당연히.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정보보호의 일부 분야로 혹은 좀 새로운 분야로 지금 파생되고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생일이나 집 주소,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또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정보 보호라고는 하지만 활용도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창고에만 집어넣고 서버에만 집어넣고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이것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호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이것들을 개인정보를 쓸 수 있어, 활용해야 돼 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보호를 알지 못하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게 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 중간에 조화를 얼마나 잘 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보호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역할에도 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지만 20년도 8월 5일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역할들을 모두 통합해서 독립부처로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된 정부 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이 독립된 정부 부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원장이 장관급이고요. 그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된 부서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위원회 조직이라 전체 회의, 위원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법도 제정을 하고, 그러니까 법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법 개정안, 제정안들을 만들고요. 또 조사 처분, 이제 과징금, 과태료도 상당한 규모로 처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정책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침해에 대한 조사 기능이 있고요. 뭐 분쟁 조정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에서 저희가 대학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학과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교류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관련된 법률들이 나올 때 개인정보 관련돼서 침해 요인은 없는가, 일관되게 개인정보를 규율할 수 없는가라는 것들 저희가 다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개인정보 보호 법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좀 오늘은 최소 이 정도 이슈들은 한번 이제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는 잘 지켜야 되고 유출되지 않아야 되고, 최근에 뭐 SKT 해킹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정보가 잘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화를 넘어서서 AI 시대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이슈들도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뭐 SNS에 게시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가져다가 마음껏 AI에 활용해도 될까요? 된다. 안 된다. 공개했잖아요. 공개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는데 이건 안 될까요? 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율을 할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이미지나 영상들도 이슈가 되고 있죠. 합성 데이터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개인정보 아닌 것 같죠? 근데 내 얼굴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내 사진은 아닌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막 움직여요. 혹은 성과 관련된 좀 나쁜 영상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정보를 규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이슈예요.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이 실제로도 외국에도 실제로 테슬라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자동차들이 거리를 찍으면서 돌아다닐 텐데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다 찍겠죠? 동의 받았어요? 동의하신 적 없죠? 이런 거 다 찍어도 될까요? 이미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찍게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들 다 병원에서 찍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이 AI 학습에 쓸 수 있을까요? 진료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이거를 더 나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막 학습을 해가지고 뭐 수술이나 어떤 질병을 예측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 AI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될까요? 엑스레이 사진만 보면 그 사람인지 모르겠죠. 알 수도 있으려나? 그죠?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이냐 아니냐부터 이거를 쓸 수 있냐 없냐까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AI 면접, AI가 막 면접 보고 이러죠. 여러분 취직하거나 하실 때도. 근데 그런 게 AI가 내 채용 여부를 결정해도 돼요? 감히 로봇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이슈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가장 AI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이 5가지 내용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런 식으로 규율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정도는 오늘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이든 수업 끝나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 어려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전의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기존의 정보보호 공부들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신 적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정보 보호의 일부라고 보는 게
기존에는 지배적인 시각이었어요. 정보를 보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거고, 그 중에서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잘 보호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계속 발전돼 와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잘 보호하는 기술이나 어떤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각 분야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다라고 주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독립부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프라이버시라는 이제 영어로 하면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쟁점도 나오기 시작했고 사건도 발생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자유시장경제주의니까 데이터를 사고팔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시장 원리로서 지키고요. 뭐 굳이 한다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금 하고 있고 각 주법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이유가 GDPR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해외에서 데이터들이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런 전 세계 흐름에 따라 94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간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워낙 온라인 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99년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공공민간 따로 할 거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 세계에 없는 고유 식별 번호가 하나 있죠. 주민등록번호. 전 세계에 이렇게 개인에 대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서 여권번호 막 보잖아요. 해외 갈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지켜야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자 해서 2011년부터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사건, 사고들, 유출 사고들이 터지면서 이제 이 법이,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하고 이제 보호를 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고, 그 이후에 AI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가 이제 핵심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가 핵심이었고, 3차는 컴퓨터, 인터넷, 망이 핵심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되면서 뭐가 핵심이냐? 데이터가 핵심이 됐어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었다 펴락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가치 창출의 촉매가 되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전환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밸류 레딩하고 그게 지식 전환이 되고 인사이트로 발전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 다 당연한 내용이고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무엇이냐? 개인정보. 되가 있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지키냐 혹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표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역할, 정보보호학과를 나온 분들의 다음 역할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용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표인데요. 오른쪽, 이제 이쪽 X축으로 오면 올수록 데이터의 유용성이 커집니다. 데이터가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기업의 어떤 강점이 된다고 했죠. 근데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야죠.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보호하는 게 이제 위쪽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선이에요. 저기 이제 오른쪽 위에 이상적 상황이라고 다 있죠. 데이터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가장 프라이버시도 지켜지면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데이터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아주 민감하고 아주 개인에 대한 내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정보이겠죠.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을수록 쓸데없는 데이터겠죠. 개인에 대한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개인에 대한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게 이제 산업 기밀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내밀한 내용이 많이 담기고 특성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수록 유용해요. 근데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침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프라이버시 위험은 높아집니다. 데이터의 유용성을 줄이면 줄일수록 개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없애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상당히 안전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데이터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데이터는 이 선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상적 상황은 만들긴 어렵겠지만 이 선 중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어느 선으로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최대의 데이터 유용성을 가지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라는 이상적인 포인트들을 조화롭게 잘 집어내는 게 정보 보호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하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저 하늘색 선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선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랑 유틸리티가 중간에 만나는 점이 저 A라는 지점처럼 나오는데요. 이거를 최소한 이 이상적 상황처럼 이제 오른쪽 위처럼 보낼 수는 없겠지만 저 주황색 선처럼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유틸리티를 잘 보호하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들은 제도를 잘 짜거나 기술 혁신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지식들을 충실히 발휘하면 B라는 선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A에서 B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또 기업들이 최대의 유용성과 가장 안전한 프라이버시 선에서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얘기들도 다 얼마나 이 중간선을 조화롭게 조정하느냐에 대한 역할입니다. 양보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보호하는 쪽하고 활용하려는 쪽하고 싸웁니다. 근데 정답은 그 중간에 있어요. 어느 선에서 이거를 조화롭게 이제 균형을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모두 이 철학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정보 보호라는 게 무조건 정보를 보호해서 데이터 가치를 낮추는 저기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정보보호팀으로 가실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팀으로 가실 수 있겠죠. 우리 기업은 정말 유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대로 만들어야 돼만 생각하시면 기업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데이터 유용성을 잘 지키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호되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선을 잘 제시하시는 게 다음 세대의 정보보호팀, 정보보호 인재의 역할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균형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균형 있는 이제 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단순히 개인정보를 잘 지켜야 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돼. 라는 그 관념에서 이제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관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가 많았어요. 표나 엑셀에 DB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근데 이게 영상, 음성, 센싱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녹취록,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로 많이 더 많아졌어요.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고요. 기존에 보호해야 된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를 써요. AI에는 대부분 이제 LLM 들어오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예전엔 1대1 관계였어요. 데이터에 대한 관계가. 그 데이터는 어떤 사람 거야. 그 데이터는 누가 동의해서 수집한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막 사방에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이건 누구의 데이터야 라고 딱 1대1 관계로 매핑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측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전에는 유출되지 않게 또 동의받은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게만 잘 관리하면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추적 감시도 가능하게 되고 차별 이슈도 발생해요. AI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데이터를 통해서 인격권 침해의 양태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성적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이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을 해놓은 것들을 AI가 가져가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또 음성 피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리스크가 또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확장되고 있어요. 예전엔 내 데이터를 잘 보호해줘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주면 잘 써, 안전하게. 가 끝이었고 기업도 그 데이터만 잘 지켜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프라이버시 요구 수준이 높아졌어요. 잘 지키는데 끝이 아니라 그 데이터 나를 위해서 잘 쓰이고 있어? 혹은 나 저기다가 내 데이터 옮겨가지고 쓰고 싶으니까 절로 좀 옮겨줘. 혹은 내 데이터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삭제해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이거 나한테도 좀 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능동적이게 되고 적극적이게 되고 또 활용에도 초점이 맞춰지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 단순 보호를 넘어서 접근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 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민주주의 이런 용어로서 이 학계 분야에서는 좀 연구가 되고 있고 제 박사 논문 주제도 개인정보 통제권이에요. 어떻게 데이터를 잘 통제할 수 있는가가 정말 저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고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법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출발점은 법이고 정보보호로 이제 업계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시더라도 이제 법의 위반 사항이 안 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기 때문에 법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최소한의 법 얘기만 할게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15조 활심이에요. 동의 제도예요. 동의 제도.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이 밑에 6가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고요. 그 핵심이 동의입니다. 동의서 매일 이제 클릭하시기도 하고 작성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은 사실 동의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목적, 동의받은 기간, 동의받은 사람들만 내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입니다. 동의 외에도 뭐 법률에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병무청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내 세금이나 뭐 병역에 대한 내용들을 통지해 주죠. 그런 것들 내가 동의했어요. 동의 안 해도 법에 있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동의가 근간이다. 그런데 이 동의가 이 AI 시대에서 잘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여태까지는 잘 끌고 왔는데 아까 제가 5가지 정도 이슈를 제기했죠. 그게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에 벌어지기가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받으려면 그 정보 주체, 그 정보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판별하기 쉽나요? 데이터가 워낙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누구의 정보냐,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결합하고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A라는 목적으로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생성되니까 약간 B 목적으로 쓰고 싶네? 그럼 B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동의하는데 비용도 들죠. 그리고 문제는 또 공공 데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또 전자정부다, IT 인프라다 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동의를 받아서 갖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2호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에는 뭐 예를 들어 국세청은 세금 수집할 목적,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들 다 갖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하려고, 국민건강보험 하려고. 그럼 그 건강보험 그 목적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 들어가 정부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만 써야 돼서 너무 경직돼요.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더 좋은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목적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을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사전 동의 중심, 목적이 정해져 있는 이제 체계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이 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정부가 대응할 수가 있냐, 국가와 기업이 대응할 수가 있냐가 지금 화두이고 또 제가 밤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20년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겼다 그랬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통합해서 개정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원래 대통령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였는데 독립 부처로 만들었고요. 또 계속 2차 개정, 전면 개정하면서 이런 AI 시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핵심이 가명정보 제도예요.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가 어제까지도 밤새 개정하고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가명정보 제도가 경직된 동의 제도를 탈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가 있죠. 개인정보 왼쪽에 홍길동 32세 010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받은 구체적인 목적 내에서만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1000만 명의 정보를 모았어요. 동의 받아서 모았어요. A라는 목적으로. 근데 B라는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뭐 AI 시대에 새로운 목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B라는 목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1000만 명한테 동의를 B로 다시 받아야 돼요.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하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그거는 정보 주체한테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설명은 안 드렸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도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에 딱 명시는 안 됐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권리도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헌법상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난 제도가 가명정보 제도인데 뭐냐면 가명정보 형태로 만들어요.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홍땡땡, 32세는 30대 초반. 전화번호는 뭐 뒤에는 다 지웠지만 예를 들어 가운데 번호만 남겨도 돼요. 1, 2, 3, 4 이런 거 남겨도 돼요. 그 주소는 뒤에 9 단위 아래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드는데 완전히 불가능할까요? 가치가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끔 너무 심하게 가명 처리를 하면 가치가 너무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 가치 남겨두면서도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든 이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저기 세 가지 목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 세 가지 목적 하에서는 동의를 안 받고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새롭게 20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못 들어보신 분들 많죠? 아직도 홍보가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학적 연구에는 AI 개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기업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명정보 형태로 만들면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뭔가 이거 이렇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명정보 제도의 핵심은 결합에 있어요. 결합. 어떤 얘기냐면 A 기업이 어떤 정보를 들고 있고 B 기업이 어떤 정보를 들고 있어요.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목적이 다르겠죠. 그럼 이거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하려면 각자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1000만 명이면 2천만 명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서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업이 가진 가명정보와 분야도 다를 수 있어요. B 기업이 가진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운영되는 병원이 가진 정보랑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체 운동하는 앱, 운동 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면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이제 어떤 맞춤형 서비스들을, 앱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동의를 안 받고도 가명정보 제도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결합 전문기관이라는 걸 중간에 지정을 합니다. 지금 22개 정도 결합 전문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는데 그 기관이 안전하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명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면 물론 결합을 할 수 있는 키 값은 필요해요. 키 값. 그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공통된 키 값으로 써가지고 샤256이라고 일방향 암호화를 돌립니다. 솔트값 넣어서. 그래서 결합을 하고 결합키는 파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결합을 해서 가명 정보 형태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업 간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질병 예측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걸로 가장 이제 잘 제도를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가 재작년에 이걸 잘 활용했어요. 성남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 충전소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딱 만들었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만들었는데 통통 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 부족해요. 전기차 충전소가. 그러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지 잘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성남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성남 시민들의 주소 정보들하고 자동차 등록 정보가 있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밖에 몰라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동선이죠. 동선. 이 자동차들이 어디에 많이 머무르는가, 어디에만으로 다니는가. 예를 들어 어느 곳에는 잠깐 머물러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는 급속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야겠죠. 근데 그런 정보들을 모르는 거예요. 성남시가. 그럼 그 정보들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비게이션 업체 티맵 모빌리티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티맵이 전기차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니까 동선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남시가 가진 자동차 등록번호랑 주소 정보하고 티맵이 가진 내비게이션 이동 동선 정보를 가명정보 제도로 결합합니다. 다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가명정보 만들어서 결합해요. 그랬더니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 동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거리가 있어서 여기엔 이 사람들이 한 2-3시간 많이 머무네? 급속 충전소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AI를 개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성남시에 지금 그 AI 알고리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제도를 국가가 제가 이제 선도 사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도와줬거든요. 다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직접 가서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탑 10이 어디야? 주소. 그럼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기차 수요까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막 트럭이나 막 기름값이 많이 드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의 등록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래 전기차 수요자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여태까지는 경험 기반 의사결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봤더니 말이야. 이런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이 돼 라고 했었던 거를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핵심 제도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이 됐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가명 처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제가 다 가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분포도를 어떻게 해라. 나이가 있으면 5세 단위로 잘라라.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비정형 데이터, 음성,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명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가명정보제도 못 써요? 쓸 수 있거든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준을 만들어 달라라는 수요가 있어서 요것도 이제 재작년에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작업 전문가들 다 소집해서 실제 기업 얘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는 AI 쓸 수 있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진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AI 그 엑스레이 찍은 것들은 당연히 진료 목적으로밖에 못 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만 그거를 AI 여러분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한 진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원래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가명 처리해가지고 AI 개발을 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쓰인 AI 개발 사례예요. 그게 제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 예시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유방암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CT를 통해서 골밀도를 본대요. 왜냐하면 골밀도가 갑자기 이제 낮아지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골밀도의 변화도를 보면 유방암에 걸렸구나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 변화율을 딱 캐치를 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내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했고 그 엑스레이 사진을 쓰기 위해서 가명정보 제도를 쓰기 위해서 가명 처리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엑스레이 사진을 가명 처리를 해야지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의 유용성은 남길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보니까 이거 어느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는 실제 병원 사례인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왼쪽 위에 저렇게 환자 번호랑 생년월일이랑 성별이 박혀 있어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에 대한 설명 데이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골밀도 변화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핵심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지우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남겨서 쓰자라는 게 가명 처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지우는 기법 이름인데 블랙 마스킹. 블랙 마스킹을 해버리는 거죠. 하는 걸로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엑스레이 사진만 보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쓴 사례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요거는 어려운데 얼굴 CT 사진 있죠. 얼굴 CT 사진. 이거 눈, 코, 입만 이렇게 뼈처럼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것만 보면은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요새 AI 공격 기술이 워낙 개발돼서 그게 보통 한 사진만 안 찍고 몇백 장 찍거든요. 그 몇백 장을 가지고 복원이 가능하대요. 얼굴의 모양을. 그러면 그 사람의 윤곽으로서 누군지 볼 수도 있고 혹은 유명인이거나 골격이 특이한 사람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백 장을 못 쓰고 몇 장만 쓰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3D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못 쓰는 기술을 환경으로 통제한다든가 뭐 그러한 조치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도 필요하고 그 가명 정보를 재식별 공격을 못하게끔 하는 처리 환경에 대한 이제 기법이나 통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번 조금 확인해 보시면은 가명 처리에 대한 이제 기술이나 또 공부도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충치 진단하는 AI 개발하려고 치과가 가지고 있는 구강 사진을 썼던 사례입니다. 또 그거는 어떻게 해요? 충치 외의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썼어요. 근데 충치 외의 부분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담당 의사가 연구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구강의 특이한 구조만 보고 어떤 환자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연구하는 경우에 가명 처리를 더 시킵니다.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스타트업이 가져가서 연구한다? 그러면은 아예 모자이크 없이 구강 사진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감형 처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위험성 검토 과정, 데이터 처리 방안들 결정하는 과정들이 다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진을 어떻게 지워라 라고 가이드를 못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위험들을 지워야 해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워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례마다, 상황마다, 분야마다 도메인 지식과 정보보호 지식과 또 데이터의 지식이 다 한꺼번에 있어야 무엇을 지워야 안전하겠다, 무엇은 남겨도 되겠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감염정보제도가 쓰인 사례가 어디 있느냐, 아까 좀 성남시 사례 얘기했지만 보이스피싱 방지 앱에도 사용됩니다. 또 제가 도와서 생긴 사례인데 어느 날 거기서 찾아왔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신고된 녹취록들이 수십만 개가 있대요.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 받잖아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금감원에 있어요.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AI 개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걸 방지할 수 있게 배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동의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그 녹취록에 신고한 이제 선량한 국민들도 들어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도 국민이죠. 그럼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동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정보 제도를 안 쓰면 작동할 수가 없는, 앱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 과를 찾아와서 제가, 이거 감염정보 제도 쓰면은 될 것 같은데요? 비저형 데이터 감염처리 기준 만들었으니까 음성정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3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데이터가 있다. 감염처리해서 주면은 만들 거냐? 만들어 보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음성 그대로 쓰면 너무 목소리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다 바꿉니다. 텍스트로 바꿔서 텍스트에 또 남아있는 주소나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들 다 지워요. 그래서 감염 처리를 해가지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떤 텍스트로 다 만들어서 통신 3사에게 개발팀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어디는 완료가 됐어요. 유튜브에 공개되나 이거? 차은우가 최근에 광고하는 거 있죠. 이게 뭐더라? X 뭔가?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알림해주는 앱인데 그게 이걸로 개발된 거예요. 감염정보 제도로서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받아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감염정보 제도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감염정보 제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들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치로 돼 있는 데이터나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이제 주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거리에서 찍는 기기들이 너무나도 많죠. CCTV도 그렇고. 이제 막 드론도 막 찍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국가 발전이나 기업의 활용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준과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원래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한마디로 CCTV만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찍는 CCTV들은 다 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표지판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가 책임자고 어디서 찍고 있습니다. 뭐 화재 재난 목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다 남기고 찍으면 그게 사실 동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동형의 영상기기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이제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은 드론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음식점 가시면 가끔 그거 보셨을 거예요. 서빙 로봇이 와가지고 놓고 가죠. 그 다음에 다 먹은 걸 다 두고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가죠. 그런 것들 다 찍으면서 돌아다녀요. 몰랐죠?
찍으면서 돌아다녀요. 왜냐면 앞을 봐야지 얘가 피할 거 아니에요.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저장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했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게 통제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행 경로를 촬영하는 거 회피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파악하고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즉시 파기해야 돼요. 그것만 가능하도록 허용했어요. 이거를 지나가 다니는 거 다 찍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막 학습하고 기타 등등 하면 기분 나쁘죠. 동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CCTV는 오케이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드론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찍는 것들은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장애물 회피용, 그 다음에 운전용, 동선을 이동하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파기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거나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허용을 했고,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내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걔가 찍고 있다는 사실을 불빛, 소리, 안내판으로 표시하도록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뭐 배달 뭐 로봇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돌아다니면 거기에 표지판으로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서 누가 책임자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고 언제까지 쓴다. 그 다음에 이거 삭제해달라고 하려면은 어느 사이트에 누구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근데 드론은 그거 써 있어도 못 볼 거 아니에요. 저 하늘 높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드론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드론이 어떻게 촬영하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쓰고 있고 내가 찍혔는지 확인해달라, 지워달라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끔 지금 통제권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행 경로를 촬영해서 장애물을 파악하고 회피하고 운전하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고 통제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영향을 별도로 저장해서 AI 학습 같은 목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아까 가명정보제도 이렇게 운전 파악용으로 저장해서 가명 처리해가지고 아까 그 가명정보제도를 타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본 그 자체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써야 될 상황이 있죠. 정확하게 원본 정보를 써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서 그냥 장애물 회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상을 저장해 놓고서 정말 정확한 고화질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물어봤죠. 꼭 원본 필요해? 얼굴 지우고 쓰면 안 돼?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냐면요. 모자이크를 된 얼굴을 학습에 쓰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는 모자이크된 얼굴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눈, 코, 입 달린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는 모자이크된 사람밖에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눈, 코, 입만 조금 지우면 안 돼? 저희가 물어봤어요. 눈을 지우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눈 지우면 왜 안 되냐? 저기 앞에 어린 꼬마 아이가 여기 횡단보도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소년의 눈을 주목해야 된대요. 애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든 얘가 이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속력을 낮춰야 된대요. 그런 비상상황 대비를 하기 위해. 그런 고도화된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원본 데이터 중에서도 고화질이고 정말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뭐 합리적이잖아요. 필요한 거는 오케이. 근데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또 다 내 얼굴을 찍어서 가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게 그냥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 발전이 우리가 늦으니까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미 법을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아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법을 바꾸기 전에 미리 저희가 보고서 조금 일부 사례만 허용해주고 그런 사례를 보고 안전하면 법을 개정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몇몇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주행하면서 AI의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한 환경 하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검증하고 엄청난 안전조치에 대한 조건들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도할 만큼.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 촬영, 학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규율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여기에 더 법제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 아까 AI 그 면접 얘기했죠. 이제 AI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에 대해 정말 파급 효과가 큰 거. 특히나 나에 대해 AI가 자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이 소극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랬죠. 나의 면접 때 내 사진 정보 가져가거나 뭐 내 인터뷰 영상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 라는 걸 넘어서 기분 나빠.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면접을 떨어뜨렸는지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알고 싶어. 혹은 나 AI한테 면접 받기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는 법이 생긴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설명권 거부권이 생겼어요. 이미 생겼어요. 미래에 생길 것 같은 법인데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나한테 알려줘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라 나한테 자세히. 그래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거부권이 생겼습니다. 거부권.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사람이 평가했으면 좋겠어. 참고만 하고 이 영상이나 이 의사결정은 참고만 하고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면접만을 통해서 응시자 개인정보를 분석해서 불합격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공개를 해야 되고 내가 요청을 하면 설명 검토를 알려줘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떠한 평가 지표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생소하죠. 이거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이게 적용되는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방법인데 사람이 개입한다. AI가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주고 참고만 해서 사람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권리 대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다른 것들로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어야 됩니다. 아주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띄워준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을 떨어뜨린다. 혹은 나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최종적 결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참고 지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면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전 공개나 설명 요구권, 거부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도 이미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와 있는 권리이다. 발전된 권리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성 데이터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 이게 최근에 가장 AI 관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예요. 개인정보는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가명정보 제도를 이용해야 되거나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쓰자 라는 관점의 기술입니다. 기술. 합성 데이터 기술이에요. 그래서 신세틱 데이터. 신세틱 이제 동일한이라는 뜻이라 실제 원본 개인정보가 있으면 이것처럼 동일하게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거를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랑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거나 어떤 남기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유지한 채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상의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런 것들 언제 쓰냐면 원본 데이터 구하기 어렵거나 또 내 원본 데이터가 1000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데이터 학습을 충분히 하려면 몇십만 개가 필요해 라고 할 때 그 나머지 데이터들은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랑 유사할수록 활용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에 무슨 사람 그림 그려줘 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랑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물론 합성 데이터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 데이터에서 내가 반드시 남겨야 하는 특성, 예를 들어 성적 분포도, 성별 분포도, 아니면은 얼굴에 대한 눈, 코, 입의 구성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 특성을 남긴 가짜 데이터들을 만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가짜 데이터들 말고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남긴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상에 공개되어 있거나 이미 알려지거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는 것들이 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가 더 학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합성 데이터가 이제 위에 있는 얼굴들 다 합성 데이터입니다. 진짜 사진 같죠? 만들어줬고 실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 챗GPT가 그리는 것들도 다 실제 SNS나 기타 등등으로 수집한 사람 얼굴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스타일 겐이라고 있는데, 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확 늘었어요. 정확도가. 이게 뭐냐면 그냥 AI로 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줘 하는 데를 넘어서서 가짜를, 어떤 기술이냐면 가짜로 만들어 줘 라는 AI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만들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AI를 만듭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만들었어. 이거 가짜잖아. 가짜로 만들었어. 이거 가짜잖아. 그럼 이거를 정확도를 얘가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서로 싸우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확도를 엄청 진짜와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겐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기술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합성 데이터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인정보 이슈와도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저희 과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전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 전화 온 거예요. 저 합성 데이터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합성 데이터는 개인정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랑 너무나도 내 모습을 똑같이 너무나도 많이 합성해서 과표집이라고 해요. 내 모습을 너무 과하게 합성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면 그건 나에 대한 개인정보일 수도 있죠. 근데 내 모습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학습 AI를 개발했다면 얘가 만들어낸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닐 확률이 높죠. 이게 공무원의 정확한 워딩, 이게 다 하나 신중한 워딩이에요. 다 아닐 수도 있다, 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합성 데이터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이거를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개발해내거나 만들어낸 게 개인정보면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합성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에요.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아까 가명정보제도 했죠.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낸 게 가명 처리한 걸까요? 가명 처리의 일환으로, 가명 처리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이크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그 전화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하거나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평가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법적으로 들이대야 될 잣대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가 핵심 질문인 거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이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막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산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예산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정부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정부가 합성 데이터를 직접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서 개인정보가 아닌 이제 익명정보라고 하거든요. 아까 개인정보랑 가명정보 했었죠? 근데 완전히 이제 식별 가능성을 낮춰가지고
익명정보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받아와가지고 이걸 학습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익명정보이다라는 걸 검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술로, 어떠한 기법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검증했는지를 다 디테일하게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한 것들을 익명정보 5개로 만들어서 5가지 종류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개를 하자. 그 데이터도, 합성 데이터도 공개하고 그 만든 과정, 익명정보를 검증하는 과정도 공개하자. 그러면 최소한 업계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로 작업을 해서 만든 게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입니다.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명정보 포털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다 공개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 그림들 다 합성 데이터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치과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AI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합성 데이터로 AI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실제 구강 데이터 받아가지고 합숙시켜서 아까 겐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겐 기법으로 만들고 검증도 한 거예요. 검증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만 보면은 가짜다 라고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했냐면 원본 구강 정보가 있죠. 그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면 개인정보죠. 똑같이 만들었는가를 다 봐요. 1대1로 다 래핑을 시킵니다. 1대1로 하나하나 다 봐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도 특이하게 꼭 똑같지 않아도 구강이 너무나도 특이해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치열이 고르지 못한 거를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뱉어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했을 이런 것도 지워요. 그럼 다시 만들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검증을 했어요. 이것도 LG U+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헬멧 착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AI. 안전모를 다 써야지만 되니까 그걸 AI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거기에 공사하는 분들의 셀카를 다 찍게 합니다. 동의 받고 찍게 해서 근데 그거는 몇 명 없어요. 몇백 명밖에 없어요. 근데 몇만 개가 필요하죠. AI 만들려면. 그래서 그걸로 합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랑 코업을 해가지고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인물들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낸 겁니다. 배경 같은 것도 다 밟아서 이런 것도 다 했고 또 이런 거 익명 정보를 어떻게 검증하냐면 각 분야마다 전문성도 필요해요. 실제 너무 말도 안 되는 합성 데이터는 의미가 없죠. 합성 데이터는 개인의 습성을 얼마나 남겼느냐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남기면 안 되고요. 이제 그게 안전성 차원인 거고 그 다음에 유용성 차원은 실제 데이터 같이 생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용한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재밌는 기법을 저희가 도입해 본 게 암CT 데이터들을 학습해가지고 가짜 암CT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한지는 판별이 돼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런 거는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실제 암CT 데이터랑 비슷하고 똑같아야 누가 봐도 이거는 실제 암CT 데이터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섭외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섭외해서 합성 데이터를 반 넣고요. 진짜 데이터를 반 넣어요. 퀴즈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개의 퀴즈쇼를 해가지고 뭐가 가짜 데이터인지 맞춰봐 라고 했을 때 한 90% 확률로 맞추면 어때요? 제대로 안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죠. 그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시켜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맞추려고 애를 엄청 쓰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80%,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법들 이것도 테스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연구가 된 것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초기 단계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부가 가이드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놓고서 연구를 해서 참조 모델로 만들어 냈고요. 이건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합성 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작년 말에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익명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유용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 쓰일 수 있는 기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된 신기술들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수용하고 산업계에서 좀 더 개발이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시려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해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합성 데이터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로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되게 앞서가고 있고 저희 위원회나 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해주시고 또 최초가 하나 있어요. 또 최초가 하나 있어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학습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맨 첫 번째 이슈 제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공개해놓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가져가서 써야 되냐, 써도 되느냐. 근데 사실은 다 썼거든요. 사실은 챗GPT 이런 거 안 썼겠어요? 모든 세상의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다 이미 했을 거예요. 유튜브 어디까지 되죠, 이거? 뭐 국내 기업은 얘기를 못 하겠네. 어쨌든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동의받고 아까 법률 보여드렸죠. 동의받고 쓰라고 돼 있죠. 동의받고 써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들 다 불법인가요? 다 불법이라고 해야 돼요? 좀 애매하죠. 근데 그냥 봐주기도 뭐하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못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기술과 기업이 빨리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와서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럼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했을 거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무한정으로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반응이 좀 그랬죠. 내가 이거를 내 SNS에 공개하는 것 뿐이지 이거를 니네들 AI 개발하고 올린 게 아닌데 이거 그런 기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내서를 만든 겁니다. 법 개정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책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기술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15조의 1항에 따라서 한 6가지 정도 요건들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해당되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동의가 핵심이었고 그 중에 6호가 있어요. 6호가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걸 하기 전에 어떤 걸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를 찾은 거예요. 공개된 정보 학습은 공개는 해놨지만 모든 목적으로 다 쓰라고 공개해 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합당한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조항으로 봐야 될까를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먹어 볼까? 라고 생각해 본 게 이겁니다. 이게 조항이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나 이런 것들 없이도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요건이에요. 말이 어렵죠? 여기서 처리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 어렵죠, 말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실제로는, 누가 자꾸 회사에서 비품을 훔쳐가요. 내부 직원이 비품을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그
비품 창고 앞에다가 CCTV를 딱 달아놓겠대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찍고 요 앞에 출입문만 찍겠대. 그래가지고 이거 훔쳐가는 사람 잡아내려고 찍겠대요. 왜 그래요? 개인정보 처리자 기업이 너무나도 피해를 입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 훔쳐갔냐 아니냐를 그 문만 촬영하는 거는 정당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정보 주체 권리 찍히는 거 기분 나쁘긴 한데 그 회사의 그 이득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 형량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권리의 형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보호돼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랑 정보 주체랑 비교해서 처리자가 그거는 명백하게 우선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허용된 예가 있어요.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둔 조항이에요. 근데 공개된 정보들을 AI 학습에 갖다 쓸 때 요 조항 한번 적용해볼까라는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꽤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요걸로 어떠한 조건 하에 쓸 수 있는,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냈고 요 만들어진 게 EU에서도 그걸 받아서 한국이 이렇게 하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쪽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말을 이제 그 법문을 세 개로 푼 거예요.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갖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불법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갖다가 써요.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돼요. 어떤 LLM을 개발할지, 어떤 AI를 개발할지 이런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게 정당한지를 그 처리자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필요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해야 돼요. 어떤 의료 진단 AI를 개발하는데 갑자기 개인의 소득 재산을 다 수집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훨씬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단이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프로필 사진을 가져다가 그 기업이 분석하는데 마음대로 써요. 어떤 얼굴의 생김새에 따른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광고를 띄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더 크겠죠. 기업의 이익보다. 그런 건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이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민등록사무관 번호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한테 민원 전화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어떤 정책 안내를 위한 앱을 만들어요. AI 앱을 만들어요. 이거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 이익보다는 처리자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익 형량을 잘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더 제시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가명 처리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가명 처리를 해요. 그럼 가명 처리를 하면 할수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엄청나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전담팀이라든지 모의 해킹 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려면 그럴수록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또 정보 주체가 불만이다. 내 정보 왜 쓰냐라고 불만 창구를 제시를 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요. 그러면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서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개발에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AI 관련돼서 굵직굵직하게 좀 새롭게 바뀐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렵잖아요. 정책도 너무 어렵고 일반 국민들은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미리 물어볼 수 있는 검토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는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개인정보 갖다가 개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한번 검토해줘라고 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 또 원스톱 창구 해가지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 홍보처럼 됐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모든 이슈는 한 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중요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계속 적응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들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적법하게 활용할 것인가, 합성 데이터는 개인정보 아닌가, 혹은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아닌 걸로 인정을 받아서 쓸 수가 있을까, 또 자율주행차나 이동형 영상기기들이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동의를 안 받고 가명 처리해서 쓸 수 있는 제도들,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AI의 의사결정들에게 설명 가능권, 그 다음에 거부권,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 중이나 혹은 아니어도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또 검색하시면 제 이름 나오니까 민원전화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